국내외 공동연구팀은 광사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의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나노입자는 뭐 어떤 나노입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트륨과 툴륨이 있는 나노입자에 툴륨이 이제 광을 받아서 그 광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입니다. 툴륨이온을 통상적인 1% 미만이 아니라 8% 이상 첨가하면 빛을 증폭시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1064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 여기서 그 광사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선이 나노입자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나노물질은 레이저 포인터 수준의 약한 빛을 가해도 나노입자들이 그 빛을 흡수해서 크게 방출하는데요. 이렇듯 원래 가지고 있던 빛 에너지보다 더 큰 빛 에너지로 증폭시키는 현상을 광사태라고 말합니다. 나노물질의 광사태 현상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과학계는 더욱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빛을 내는 나노입자들을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나 이런 데다가 그 인큐베이션 시키면 세포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단일 세포 한 개, 그래서 한 여기가 요 크기가 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 찍기 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주사로 MRI 조영제량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로 다 퍼져가지고 뇌 쪽에 있는 혈관에서 다 이제 MRI 조영제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MRI 찍는 거잖아요. 그 뇌를 찍기 위해서 그 MRI가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그런 걸 프로브라고 그러기도 하고 조영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종의 여기서도 작은경부암 세포 한 개 내에 이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광사태 나노입자나 사용된 나노입자들 일종의 조영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기에 레이저 수술 장비나 내시경에 활용할 수 있고 질병의 진단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밖에도 태양전지와 같은 광소재 기술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다 센서와 같은 첨단 사물 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용이 주목받았는데요. 나노입자에서의 광사태 현상은 과연 그러면 그런 바닷가 엄청 큰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쓰나미 현상에 비교를 하자면 마치 요만한 양동이에다가 물 한 요만큼 받아놨는데 한 3, 4리터 받아놨는데 그 양동이에서 갑자기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양동이 요만큼의 물 거기서 갑자기 얘가 파도가 이만큼 쳐가지고 확 덮치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상상을 못한 거죠. 유레카! 이게 바로 미래식량입니다. 이거요? 예. 아니 이건 그냥 쿠키랑 떡인데 이게 왜 미래식량이라는 거예요? 쿠키와 떡 맞는데요. 네. 특별한 미래식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식량이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반신반의하며 일단 따라가 보는데 들어간 곳엔 톳밥이 담긴 의문의 커다란 통들만 놓여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금씩 들썩이는 톳밥. 그리고 톳밥을 걷어내니 와우! 이거 저 군뱅이 설마 이게 미래의 식량의 정체?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는 식용이 가능한 신종박이 꽃무지 유충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먹을 수 있게 가공까지 다 처리하고 있어요. UN 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미래의 식량 부족에 대비해 대체 자원으로 선정한 곤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곤충의 식량화가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사육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축보다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뿐만 아니라 굼벵이는 영양학적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란다. 굼벵이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이 3, 4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돼 있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선 굼벵이 알 부화부터 식용 가능한 크기가 되도록 70일 정도 키운 뒤 수확하는 작업, 알을 낳는 성충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굼벵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식용 가능한 식품으로 재탄생되는 걸까? 오늘 굼벵이 이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의 식사까지. 먼저 톱밥 속에서 숨어 지내는 굼벵이들을 특수한 기계에 넣어 톱밥을 탈탈 털어주며 분리시키는데, 얘네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집에서 먹이도 다 먹고 해서 이제 똥이 이렇게 많이 찼으니까 똥은 똥대로 하고, 얘들은 이제 새로운 집으로 해서 먹이랑 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젠 진짜 이사할 시간. 새롭게 채워진 뽀송뽀송한 톱밥. 새로 이제 톱밥을 마련해가지고 얘네들이 새로운 곳에서 지낼 곳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먹이도 되고 집도 되고 하는 셈이에요. 자, 이제 집은 마련됐고 오늘의 주인공이 입장할 차례. 아우,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새롭게 단장한 쾌적한 공간 한번 마음껏 만끽해봐. 3년 되기 전에 코코넛 만들기 전까지 2-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아주고 있거든요. 굼벵이 작업장에선 다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우, 이번엔 뭘 또 하시는 거예요? 먹이가 발효 톱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냄새가 좀 역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속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빼내는 작업입니다. 변을 모두 제거한 굼벵이 펄펄 끓는 물에 끓여 소독해주고 약 55도의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 식탁에 올라갈 준비 완료. 유레카! 돌봉이는 초록빛을 자랑하는 그린 이구아나인데요. 도마뱀류에 속하는 그린 이구아나는 주로 중남부 아메리카에 서식한답니다. 이구아나는 최대 2m까지 자란다니 대단한데요.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발육이 남다른 이구아나는 뭘 먹을까요? 마침 일주 씨가 돌봉이의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지금 제가 손질하고 있는 먹이는 애호박이고요. 보통 일반 야채들 중에서는 애호박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 그런 과일들이나 아니면 호박류를 좀 좋아해요. 초식을 좋아하는 돌봉이를 위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원래 이구아나와 같은 파충류들은 유기될 경우 우리나라 기후에 살아남기 어려워 생명에도 치명적이라는데요. 과거에는 이구아나는 흔한 마트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동물가게 수족관에서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입양을 할 수 있는 생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이테스종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이구아나를 보호하자는 차원, 그리고 이제 생태교란장이 될 우려가 높다는 차원에서 사육시설 등록이라는 이제 법적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육시설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수입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양도 양수 서류를 받아 키우셔야 돼요. 5살 때부터 파충류를 키웠다는 일주 씨는 파충류에 대한 습성을 연구하고 시설까지 마련해 돌봉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사육장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자외선 시설은 물론이고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이구아나를 위한 나무 보금자리도 필수랍니다. 이구아나는 평소에 온도에 따라서 몸 색깔이 종종 변하고는 하는데요. 짝짓기 시기가 되면 온도와 관계없이 수컷 이구아나는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화려한 색깔로 암컷을 유혹하는 건데요. 진한 주황색을 볼수록 매력적인 수컷입니다. 아, 여기. 이구아나 턱에는 길게 늘어진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뷰렛이라고 합니다. 이구아나는 뷰렛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만약 위험을 받거나 화가 나면 뷰렛을 빳빳이 펼쳐 위아래로
머리를 흔들며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 적을 위협합니다. 역시. 이구아나는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지키지 못하면 소화불량이나 번식의 이상이 생기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환경이 마이너스 1도 정도로 추운 온도 또는 46도 이상의 극단적인 높은 온도에서는 기절을 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유레카! 레이싱 드론의 정식 명칭은 FPV 드론인데요. 조종자가 VR 고글을 통해서 1인칭 시점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FPV 고글을 쓴 채 드론을 날리면 마치 내가 드론과 하나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듯 몰입감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드론은 별도의 모니터를 보면서 기체를 날리는 반면 레이싱 드론은 고글을 통해 보이는 화면으로 기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유로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지는 레이싱 드론. 시속 150km 이상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빠르게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레이싱 전용으로 제작된 가벼운 프레임 덕분에 아슬아슬 짜릿한 고개는 기본이고요. 360도 회전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좁은 실내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것도 장애물을 코앞에서 피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드론이죠. 그렇다면 드론은 어떻게 날 수 있는 걸까요? 기체의 수직으로 달린 프로펠러 4개가 회전하면서 떠오르는 건데요. 이는 드론의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돼 생긴 양력 때문이죠. 여기에 중력과 추력, 항력까지 동시에 나타나면 드론이 공중에서 가만히 떠 있는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프로펠러가 각각 내는 회전을 바꿔주면 서로 비틀어주는 힘이 바뀌기 때문에 상하 좌우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FPV의 매력은 내가 직접 조종해서 새가 된 듯한 느낌으로 자유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높은 빌딩도 한 번에 순식간에 올라가서 스파이더맨처럼 쫙 떨어질 수 있어요. 자유낙하에. 레이싱 드론의 최고 기술은 바로 이 아찔한 수직 낙하인데요. 와, 심장이 조여오는 이 스릴감.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VR 고글을 통해 직접 본다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드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비행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유레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딜 봐도 그냥 평범한 고기처럼 보이는데요. 도대체 가짜 고기가 뭐예요? 예, 원래 고기라는 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말하는데 예.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서 만든 고기를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아, 대체육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대체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그런데 콩부터 비트, 기름, 그리고 몇 가지 가루들 뿐 과연 이것만으로 고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네, 좀 간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두류 쪽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되고요. 식물성 고체 지방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식물성 결착제가 됩니다. 먼저 고기의 핵심 단백질 역할을 할 콩을 넣어야 하는데 일반 콩 대신 대두에서 순수 단백질을 추출해 사용한다고. 두류에는 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류에서 순수 단백질만 추출을 해서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만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파우더만 있으면 가루다 보니까 이제 육류에서 주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우더를 식물성 조직 단백질로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잘하던 작업을 멈추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니 저 손에 든 게 뭐예요? 혹시 비장의 무기? 그 무기의 정체는 새빨간 액체? 저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섞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피가 맞나요? 에? 네, 피 맞습니다. 에이, 정말 피 맞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피입니다. 적색을 띠는 육류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트 외에 이제 근채소류라든지 그런 데서 추출을 해서 육류와 최대한 비슷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피의 정체는 비트로 색을 낸 식물성 피. 결착제까지 넣어 섞어주니 점점 고기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잘 섞인 것 같아서 지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완벽한 고기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을 담당해 줄 재료들. 고기에 비계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식물성 오일을 고체화시켜 넣어주는데 보통 식물성 오일을 고체화시키려면은 이제 수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첨가물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재료 가득 담은 영양 만점 대체육을 야무지게 몰드에 찍어내면 먹음직스러운 패티 완성. 식물성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대체육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니 영락없는 고기. 일단 비주얼은 완벽한데 문제는 맛이겠죠. 맛을 보기 위해 대체육을 굽기 시작하는데 익을수록 더 완벽한 고기의 자태를 뽐낸다. 실제 고기의 조직감을 표현하기 위해 탄성까지 섬세하게 구현했다고. 어머, 육즙이 짜르르르 군침이 돈다. 못 참겠어. 이건 맛봐야 해. 맛이 어떠신가요? 진짜 고기 맛이 나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고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 하지만 더 흡사한 식감과 맛을 위해 육류 연구는 계속될 거라고. 유레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 세계로 떠나봅니다. 평소 수학을 좋아했던 18살 영국 소년 앨런 튜링은 이른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후 대학원 연구원이 된 그는 단 2년 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튜링이 공개한 논문에서는 세계 최초 컴퓨터의 기본 구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바로 컴퓨터의 시초 튜링 기계였어요. 튜링 기계는 테이프에 적힌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내 일정한 규칙을 통해 움직이는 장치인데요. 실제로 만들어진 적은 없는 가상의 기계였지만 그가 발표한 이론을 바탕으로 훗날 오늘날의 컴퓨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답니다. 수학적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던 튜링은 어느 날 기계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라며 그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튜링은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시작했답니다. 일명 튜링 테스트라고 알려졌는데요. 먼저 3개의 방에 각각 컴퓨터 한 대와 2명의 사람을 분리한 뒤 1명의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통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컴퓨터인지 알아내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으로 튜링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오늘날 생각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앨런 튜링이라는 훌륭한 수학자 덕분에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유레카! 질 좋은 논문을 향한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준 건 직접 개발한 장비였습니다. 실험실에는 세계 최초로 고안한 현미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세대, 저희가 직접 개발한 2세대이고요. 레이저 따로, 분광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설계 후에 조립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 온라인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하나의 분야 나노경으로 완성해 놓은 모습이죠. 기존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그만 부품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생물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분자화학적 현상을 컬러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굉장히 작은 미시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전자현미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스캐터링을 쓸 수도 있고. 근데 라만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라만 신호 자체가 이제 분자의 지문이다라는 어떤 별명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분자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모습을 갖다가 신호로 표현을 해줘요, 우리한테. 사투리를 좀 쓰는 거 보니까 이거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호남 지역 사람, 이 사람은 영남 지역 사람, 이렇게 구분을 점점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라만 신호라는 거는 그런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 또는 지문과 같은 그런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우리한테 줘요. 빛을 분자에 쬐면 파장이 약간 다른 새로운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인도의 물리학자 라만이 처음 발견했는데요. 1930년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지만 한계가 있어서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만 신호의 한계가 근데 이제 그게 별로 이렇게 증폭을 한 것이 들쭉날쭉해서 별로 실생활 잘 쓰지 못했었어요. 그걸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증폭률인 100만 배가 아닌 뭐 100억 배, 또는 뭐 1000억 배, 또는 더 많게는 1조 배까지 증폭을 시키면서도 굉장히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제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나노 아령 또는 나노 금방울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하고 네이처 나노텍에 논문을 냈던 거죠. 연구팀은 미세한 나노 입자와 라만 염색 물질이 결합된 DNA 사이에 약 1나노미터의 아주 좁은 간극을 형성해 라만 신호 증폭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영덕 박사는 약 80년간 난제로 남아있던 라만 신호의 실용화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유레카! 2002년 미국.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아닙니다. 남이 공적을 가로챈 치사한 인간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이는 미국의 과학 저술가 크리스토퍼 폰 비아크네스로. 그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논문들에 숨겨진 저자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아내로 알려진 밀레바 마리츠였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1896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밀레바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재로 학교에서 유일하게 입학을 허가한 여학생이었다. 이 연필 너의 것이니? 응. 그렇구나. 이 연필도 그렇지만 내 마음도 너의 것이야. 뭐래? 그녀의 동급생 중 하나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다. 관심사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친해졌고,
결국 1903년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에 꼴이 나게 됐다. 하지만 퇴근 후 피곤한 아인슈타인 대신 아내인 밀레바가 논문을 함께 저술했다는 주장. 아인슈타인은 결혼 2년 후 물리학에서 기념비적인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는데 아인슈타인의 3대 업적으로 꼽히는 광양자 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을 포함한 5개의 논문이 그것도 불과 5개월 사이에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표절을 주장한 크리스토퍼는 그가 논문을 쓸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과정인 만큼 뛰어난 수학자인 밀레바의 도움 없이는 이론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학술지 심사위원이었던 렌트겐의 조수 아브라함 페로도비치 요페의 증언도 그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심사위원님께 논문을 가져왔을 때는 분명 마리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가져왔을 때는 그 이름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 논문 제출 시에는 분명 아내 밀레바의 성씨인 마리치가 저자란에 함께 쓰여 있었지만 1905년 발표된 논문에는 사라져 있었다는 거.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에도 공동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뒤 한화 3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모두 이혼 상태였던 밀레바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발표했던 연구의 모든 공적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아인슈타인이 입막음을 위해 막대한 돈을 밀레바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를 향한 의혹들은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화제성을 노린 주장일 뿐일까? 그 의문은 아직까지도 과학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